1905년 프랑스 파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필요 없는 아이, 사시눈을 가진 아이, 세계가 원하지 않았던 아이. 그 이름은 장폴 사르트르였습니다. 그는 자유를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고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르트르는 징집되었고 1940년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혀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9개월 후 석방되어 나치가 점령한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레지스탕스를 자처했지만 진짜 위험은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알베르 까미를 만났습니다.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같은 카페에서 술을 마셨고 같은 무대에서 연극을 올렸으며 같은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사르트르는 확신했고 까미는 의심했습니다. 사르트르는 혁명을 믿었고 까미는 한계를 믿었습니다. 사르트르는 앞으로 나아가려 했고 까미는 선을 지키려 했습니다. 균열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논쟁이 잦아졌고 입장이 멀어졌으며 불편함이 쌓여갔습니다. 1951년 10월 알베르 까미의 반항하는 인간이 출간되었습니다. 550페이지의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부제는 반항, 혁명, 그리고 역사에 관한 에세이였습니다.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반항이란 무엇인가? 반항은 노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거부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까미는 반항을 정의했습니다. 반항은 선을 긋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오지 말라는 것. 이것만은 넘지 말라는 선. 그리고 까미는 혁명을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모든 혁명. 혁명은 모든 것을 바꾸려 하고 새로운 인간을 만들려 하며 절대적 자유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단두대, 숙청, 수용소. 까미는 이렇게 썼습니다. 혁명가들은 자유를 위해 싸운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이 세운 것은 새로운 감옥이다. 마르크스는 해방을 약속했지만 스탈린은 수용소를 세웠고 레닌은 평등을 외쳤지만 당은 특권층이 되었으며 혁명은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까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혁명은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며 이념을 위해 인간을 버립니다. 혁명가는 말합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미래는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그 미래는 오지 않고 고통만 남습니다. 까미는 한계를 지키자고 말합니다. 목적이 아무리 고귀해도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고 미래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현재의 인간을 희생할 수 없으며 이념이 아무리 올바라도 폭력을 허용할 수 없다고. 이것이 반항입니다. 혁명이 아니라 반항. 이 책은 파리 지식인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좌파 지식인들이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까미가 혁명을 배신했다고, 노동자 계급을 버렸다고, 부르주아의 편에 섰다고 비난했습니다. 사르트르의 잡지 현대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1952년 5월 현대는 까미의 책을 비판하는 긴 서평을 실었습니다.
필자는 프랑시스 장송이었습니다. 사르트르의 제자이자 동료였습니다. 장송의 서평은 가혹했습니다. 까미의 철학은 추상적이고 그의 역사인식은 피상적이며 그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까미는 안전한 곳에서 도덕을 설교할 뿐 진짜 투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공격했습니다. 더 아팠던 것은 사르트르의 침묵이었습니다. 사르트르는 직접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자에게 시켰습니다. 편집장으로서 그 글을 실었지만 자신의 이름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까미는 반박문을 보냈습니다. 현대의 편집장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 형식이었습니다. 친애하는 편집장님으로 시작하는 사르트르를 향한 편지였습니다. 까미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비겁하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내가 레지스탕스로 싸울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날카로운 공격이었습니다.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까미는 진짜 저항했고 진짜 위험을 감수했으며 진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까미는 덧붙였습니다. 나는 혁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살인을 반대합니다. 목적이 아무리 고귀해도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까미의 입장이었습니다. 명확하고 단호하며 타협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사르트르는 직접 답장을 썼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답장은 2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1952년 8월 사르트르의 잡지 현대에 실렸습니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까미.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것은 친애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르트르는 까미를 비난했습니다. 당신의 책은 철학이 아니라 도덕 설교이고 당신의 휴머니즘은 추상적이며 당신은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당신은 노동자의 편이 아니라 부르주아의 편이고 혁명을 방해할 뿐이며 안전한 곳에서 순수함을 자랑한다고. 가장 아팠던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까미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정은 끝났습니다. 그 후 8년 동안 두 사람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같은 카페에 가도 서로 피했고 같은 행사에 초대받으면 한 사람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서로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갈라놓았을까요? 철학적 차이였을까요? 정치적 입장이었을까요? 아니면 개인적 감정이었을까요? 철학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까미는 한계를 믿었고 사르트르는 무한을 믿었습니다. 까미는 인간은 한계가 있다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없으며 그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세계를 바꿀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까미는 수단을 중요하게 여겼고 사르트르는 목적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까미는 어떻게 싸우는가가 중요하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인간을 희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르트르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가 중요하고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하며 때로는 폭력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까미는 진짜 레지스탕스였고 사르트르는 아니었습니다. 까미는 위험을 감수했고 사르트르는 안전했습니다. 까미는 겸손했고 사르트르는 오만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둘을 갈라놓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 보자면 이것이었습니다. 까미는 함께 머물고 싶었고 사르트르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까미는 관계를 지키려 했고 사르트르는 진실을 말하려 했습니다. 까미는 우정을 선택했고 사르트르는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둘 다 옳았고 둘 다 틀렸습니다. 우정도 중요하고 정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르트르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혼자 감당했습니다. 결별 이후 사르트르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멈추지 않았고 머뭇거리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지식인이었고 가장 많이 읽히는 철학자였으며 가장 영향력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1950년대 사르트르는 공산당에 가까워졌습니다. 당원이 되지는 않았지만 당을 옹호했고 소련을 변호했으며 자본주의를 비판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터지자 미국을 비난했고 헝가리 봉기가 일어나자 처음에는 침묵했으며 소련의 수용소에 대해서는 역사의 부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르트르는 진심으로 소련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전략적 선택이었을까요?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자 계급과 함께하기 위해서였다. 노동자들은 공산당을 지지했고 지식인이 노동자 편에 서려면 공산당을 비판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공산당의 환멸을 느끼고 있었고 소련의 억압은 명백했으며 수용소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르트르는 눈을 감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1956년 소련이 헝가리를 침공했습니다. 탱크가 부다페스트 거리를 굴렀고 시민들이 총에 맞아 쓰러졌으며 봉기는 진압되었습니다. 이제 사르트르도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련을 비판했습니다. 현대의 장문의 글을 실었고 공산당과의 관계를 끊었으며 소련은 사회주의를 배신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마침내 사르트르가 진실을 말했다고. 하지만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헝가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수용소가 있었고 숙청이 있었으며 억압이 있었습니다. 사르트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비판하는 것이 정말 용기일까요? 1960년대 사르트르는 제3세계로 눈을 돌렸습니다. 알제리 독립전쟁을 지지했고 쿠바 혁명을 옹호했으며 베트남 전쟁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반제국주의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1961년 사르트르는 프란츠 파농의 대지에 저주받은 자들의 서문을 썼습니다. 파농은 폭력을 옹호했습니다. 식민지 민중은 폭력으로 해방될 수 있다고, 폭력은 치료이며 정화라고 말했습니다. 사르트르는 동의했습니다. 식민주의는 폭력으로 시작되었고 폭력으로 끝나야 한다고 썼습니다. 피식민자가
식민자를 쏘는 순간 그는 인간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폭력의 정당화, 살인의 옹호, 복수의 찬양. 사르트르는 진심이었을까요? 식민주의에 대한 분노가 진심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폭력을 이렇게까지 찬양하는 것이 정말 해방의 길일까요? 까미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까미는 알제리 출신이었습니다. 프랑스인이었지만 알제리에서 태어났고 아랍인 친구들이 있었으며 식민주의의 부당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까미는 폭력을 반대했습니다. 어느 편의 폭력이든 이유가 무엇이든. 1957년 노벨문학상 시상식에서 까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의를 믿습니다. 하지만 정의보다 어머니를 선택하겠습니다. 알제리에서 그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고 테러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있었으며 그 무고한 사람 중에는 그의 어머니가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사르트르는 이 말을 비난했습니다. 식민 지배의 희생자보다 식민자의 어머니가 더 중요하냐고. 이것이 부르주아의 감상주의라고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까미는 정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공정할 수 없고 나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추상적 정의보다 구체적 인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르트르는 달랐습니다. 그는 추상적 정의를 선택했고 구체적 인간은 희생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일까요? 아니면 냉혹함일까요? 1964년 사르트르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스웨덴 한림원이 발표했고 전 세계가 축하했으며 시상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르트르는 거절했습니다. 상을 받지 않겠다고, 스톡홀름에 가지 않겠다고, 상금도 필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설명에 따르면 작가는 제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벨상은 서구 부르주아 제도이고 그것을 받는 것은 제도에 포섭되는 것이며 작가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습니다. 용기 있는 거절이라고,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진정한 지식인의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노벨상을 거절하는 것도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 받지 않음으로써 더 유명해지고 거절로써 더 주목받으며 제도를 비판하면서도 제도의 혜택을 누립니다. 사르트르는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까미는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1957년. 사르트르보다 7년 먼저. 까미는 받았고 사르트르는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비교될 것을 의식한 것일까요? 사르트르와 시몬드 보부아르와의 관계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사람은 1929년에 만나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은 평생 지속되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으며 자유를 존중한다는 계약. 표면적으로는 이상적이었습니다. 두 명의 자유로운 개인이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함께하는 관계. 사르트르는 이것을 자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으며 새로운 관계의 모델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사르트르는 수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학생들, 배우들, 작가들. 보부아르는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그것을 허용했으니까. 보부아르도 다른 관계들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항상 사르트르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자유였을까요? 아니면 불평등이었을까요? 보부아르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사르트르가 전부였지만 사르트르에게 나는 전부가 아니었다. 자유의 이름으로 보부아르는 외로웠고 평등의 이름으로 보부아르는 기다렸으며 계약의 이름으로 보부아르는 참았습니다. 사르트르는 자유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누린 것은 주로 사르트르 자신이었습니다. 보부아르는 사르트르를 기다렸고 사르트르의 원고를 읽어주었으며 사르트르의 여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사르트르가 말한 자유였습니다. 1968년 5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파리의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왔고 노동자들이 동맹 파업을 시작했으며 드골 정부가 흔들렸습니다. 사르트르는 학생들을 지지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행진했고 연설했으며 체제 전복을 외쳤습니다. 63세의 사르트르가 대학생들 사이에서 확성기를 잡고 있는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혁명이 일어났고 자신이 평생 말해온 것이 현실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혁명은 실패했습니다. 몇 주 만에 진압되었고 드골은 권력을 유지했으며 학생들은 흩어졌습니다. 사르트르는 다시 글을 쓰러 돌아갔습니다. 1970년대 사르트르는 늙어갔습니다. 건강이 나빠졌고 시력을 잃어갔으며 글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보부아르에게 의지했고 젊은 비서 베니레비에게 구술을 했으며 과거를 회고했습니다. 그는 후회했을까요? 까미와의 결별을, 소련 옹호를, 폭력 찬양을, 노벨상 거절을. 그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택했다. 그것이 전부다. 1980년 4월 15일 장폴 사르트르가 죽었습니다. 폐수종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파리의 거리는 그를 따르는 행렬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책, 사상, 영향력.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 선택의 무게, 자유의 대가, 함께하지 못함의 슬픔. 사르트르는 자유를 말했지만 끝내 함께 머물지 못했습니다. 정의를 외쳤지만 가장 가까운 친구와는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세계를 바꾸려 했지만 자기 자신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르트르입니다. 완전하지 않고 모순적이며 때로는 오만하고 때로는 외로운. 하지만 끝까지 선택했고 끝까지 말했으며 끝까지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옳았는지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까미가 죽은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사르트르도 죽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20세기의 거인이었고 두 사람 모두 역사에 이름을 남겼으며 두 사람 모두 오늘날에도 읽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는 달라졌습니다. 까미는 더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책은 더 많이 팔렸고 그의 말은 더 자주 인용되며 그의 태도는 더 존경받습니다. 사람들은 까미의 겸손을 기억하고
까미의 한계 인식을 높이 사며 까미가 끝까지 인간을 지키려 했다는 것을 알아봅니다. 사르트르는 더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의 정치적 선택은 비판되고 그의 태도는 재평가되며 그가 옹호했던 많은 것들이 역사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련이 무너졌고 혁명은 배신당했으며 폭력은 정당화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까미는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나는 항상 옳지 않으며 나는 실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겸손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혜로 드러났습니다. 사르트르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안다. 나는 선택했다. 이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이 확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만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둘을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사르트르는 행동했습니다. 까미보다 더 많이 말했고, 더 많이 움직였으며, 더 많이 개입했습니다. 그는 안전한 곳에 머물지 않고 침묵하지 않았으며 중립을 거부했습니다. 까미는 머물렀습니다. 사르트르보다 덜 확신했고 덜 개입했으며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성급한 판단을 피했고 쉬운 대답을 거부했으며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둘 다 필요했습니다. 세계는 사르트르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까미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행동하는 사람과 숙고하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과 의심하는 사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선을 지키는 사람. 하지만 둘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1952년 결별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까미는 8년을 더 살았고 사르트르는 28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파리는 좁았고 우연히 마주칠 기회도 많았으며 화해할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원칙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상처 때문이었을까요? 아마도 셋 다였을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까미가 틀렸다고 생각했으며 먼저 손을 내밀 이유가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까미는 배신당했다고 느꼈고 상처받았으며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화해는 더 어려워졌고 침묵은 더 길어졌으며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까미가 죽었을 때 사르트르는 추도문을 썼습니다. 그 글에는 존경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으며 어쩌면 후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사르트르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까미와 결별한 것도, 혁명을 옹호한 것도, 폭력을 정당화한 것도. 그는 자신이 옳았다고, 아니 최소한 정직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사르트르의 비극입니다. 그는 자유를 말했지만 그 자유로 인해 외로워졌습니다. 선택을 외쳤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 관계를 잃었습니다. 책임을 강조했지만 그 책임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까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시지프. 우리는 그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반복 속에서도, 의미 없음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사르트르는 행복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르트르는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학을 말했고
정치를 말했으며 선택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에 대해서는, 후회에 대해서는, 그리움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사르트르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약함을 보이지 않는 것, 끝까지 지식인으로 남는 것. 2026년을 사는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끊임없이. 출근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관망할 것인가. 사르트르의 말대로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까미도 기억해야 합니다. 선택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며 확신은 위험하다는 것을. 사르트르와 까미, 두 사람은 같은 출발선에서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하나는 자유를 향해, 하나는 한계를 향해,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여기에. 둘 다 필요했습니다. 둘 다 옳았고, 둘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둘 다 외로웠습니다. 사르트르는 끝까지 선택했고, 끝까지 혼자였으며,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자유였고, 그의 비극이었으며, 그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바라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가 남긴 선택들을, 그가 잃은 관계들을, 그가 감당한 고독을. 그리고 물을 수 있습니다. 자유는 무엇인가? 선택은 무엇인가?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르트르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떠났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혼자 선택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였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만큼은 여러분과 함께였습니다. 이 채널의 다음 이야기들도 함께 해주시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손을 내밀어 주세요.